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입니다. 예, 지금 이제 12시가 조금 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점심 한참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수교대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1회 예, 후반부. 그러니까 이제 3점짜리 뒤에 5문제를 지금서부터 이제 해설 내지는 설명,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문제 해설만 보시면 안 된다. 요런 것도 좀 알아두셔라. 요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1회는 이제 51회에 3점짜리 앞에 5문제고, 이제 오늘은 뒤에 5문제인데, 이제 안 그래도 개화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현대사 쪽에서 3점짜리 5문제가 나오고, 삼국시대쯤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제 앞부분에서 또 5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제가 뒤에 준비하고 있는 52회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이제 뭐, 앞부분에서 6문제, 근현대사부터 현대사까지 4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 5대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51회입니다. 51회. 자, 가와 나의 조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오관,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한다. 세금을 거두는 권한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행사한다.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체결한 조약이네? 이거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과의 조약은 이모군란을 수습한 다음에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개입을 하게 되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이제 일본한테 한마디로 말해갖고 이제 선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6년간은 청이 가만히 있다가 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조선하고 청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죠? 조청 수륙 상민 통상 장정이라 그래서 조청 수륙 상민 통상 장정.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약 이름에 수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조선하고 청나라 조약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청이 일본이 맺은 조약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조선한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조약 니네하고만 맺은 거 아니거든? 이걸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중에 일바로 체결했던 서양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882년 미국과의 조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납니다. 일본하고 한 조약인 건 알겠는데 가뭄,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쌀 수출을 일시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조치를 내리기 한 달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에게 전달해서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일본하고 조약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조약이 있었나? 여기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왜? 3점짜리 문제는 오히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이 봤을 때에는, 아니면 그런 분들이 풀 때에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일본하고 조약? 강화도 조약. 그런 다음에 제물포 조약. 그런 다음에 한송 조약. 뭐 그렇게 하다가 그 뒤로는 갑오개혁 때, 그 갑오개혁이 이게 조약이니까요. 그죠? 1, 2, 3차 갑오개혁. 3차 갑오개혁은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아관파천 때문에 그거 싹 다 나가리가 됐고, 그 뒤로는 러일 전쟁 전후로 해갖고 한일 의정서, 뭐 1차 협약, 2차 협약, 뭐 2차 협약이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37과는 좀 낯설어요.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실 거예요.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이 다 압니다. 그죠? 그러면 조선이 1876년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근대 조약이라는 거에서 뭐 아나요? 그런데다가 강화도 앞바에서는 군함이 계속 포를 빵빵 쏴대니 일단 체결을 한 겁니다. 근데 체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불평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조선이 그때 개막장이고 망해가는 나라였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나라가 바보 같아도 응? 조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조약을 좀 개정을 하자 이런 걸 요구를 하죠. 아무리 멍청한 나라라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조약의 개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야 니네가 맺어놓고 뭐 이제서 딴소리야 이랬겠으나, 특히 청나라가 끼어들면서 이 나라 저 나라고 막 조약을 맺게 되니 일본도 눈치가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입니다. 제가 물론 올려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7년 뒤 1883년,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1882년에 이모군란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하고 청이 조약을 맺었고, 또 청은 미친 듯이 다른 서방 국가를 조선에게 막 알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1년 뒤인 거예요. 그럼 일본도 이거 어느 정도는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1883년에 조일 통상이라는 건 무역이죠. 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바로 이 37관이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스터지 했던 분들도 이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을 딱 알아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요거를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미국과의 조약이고 나는 일본과의 조약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일본과의 조약 중에서 가장 찾기 힘든 거를 하나 띡 갖고 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는 그래도 미국하고는 어떻게 했냐?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애국 대우, 그리고 야 우리 나름 평등 조약으로 체결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은 나중에 무슨 것까지 하냐? 야 우리 서로 어려울 땐 돕자라고 해서 거중 조정권이라는 것까지 두게 돼요. 그래서 조미간, 한미간 조약에서는 거중 조정권이 핵심이다.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겠죠. 야, 그럼 이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기억, 최애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맞죠? 예. 왜냐면 일본의 강화도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국은.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조약을 아무리 끼깔나게 잘 체결해도 결국 조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나 문구상, 작구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분명히 조일 간의 강화도 조약보다는 조미 조약이 훨씬 나은 거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가는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은 1884년이에요. 근데 이 가 조약은 1882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되지도 않죠.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조약, 일단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는 한성조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청하고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됩니다. 야, 공동철수 공동출병이야. 이게 결국 10년 뒤 청일전쟁의 불씨가 되죠. 자, 그 다음 디귿,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자, 이거 맞죠? 이 조일 통상장정은 훗날 조선의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실시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야, 조일 통상장정에 한 달 전에 통보하라며.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도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방관이 통제한다. 즉 방공령 하면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고종이 어명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쌀 좀 못 나가게 막아라. 관찰사들이 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특히 1889년 방공령. 요게 이제 조병식이라는 관찰사가 한, 이게 가장 유명한 거죠. 방공령을 각 지방의 관찰사들이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방공령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이 뜨거라 하고 야 이씨 배상금 물어내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일본이 시겁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그 2차 갑오개혁, 즉 홍범 14조를 발표하는 갑오개혁 때 지방관의 권한도 축소하고 지방관 숫자를 대폭 늘려요. 어떻게? 야, 왜 지방관 관찰사가 8명밖에 없어? 더 늘려. 그래서 8도를 23도로 늘리고, 그런데다가 야 관찰사는 뭐 이렇게 권한이 많아.
사법은 사법, 행정이면 행정, 군사는 군사다 따로따로 찢어.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번 문제의 풀이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알아두셔야 될 게 많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리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고문을 도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재정 고문하면 여러분이 두 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청나라가 멜렌도르프라는 고문을 파견하지 않았었나? 그 다음 또 하나. 일본도 나중에 메카타라고 하는 고문을 파견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거는 1차 한일 협약 때, 즉 이게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제 그 일본이 어느 정도 승세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1차 한일 협약에서 일본이 뭐라 그러냐? 외교, 재정, 교통, 통신 등을 장악하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대한방침, 대한시설 강령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외국 고문의 초빙에 대한 협정 체결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예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 고문을 고용해라. 이게 메카타죠. 그리고 2조는 외교 고문은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1인을 외교 고문으로 고용해라. 이게 훗날 암살당하는 스티븐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예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마젠청하고 멜렌도르프는 뭐야? 이거는 이모군란을 수습하고 훗날 갑신정변까지 수습을 하게 주게 되죠. 청이. 그래서 이때 야 니들은 안 되겠어. 그냥 우리가 마젠청하고 멜렌도르프 파견할 테니까 그리고 북양 대신 위안 스카이까지 해갖고 이 세 명한테서 고종은 뭐 들을 거 있으면 듣고 아예 통치를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조약 조항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이 야 어차피 우리가 종주국이잖아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 고문 파견할게. 그래서 만약에 조항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1차 한일 협약이 되는 거고요. 그냥 재정 고문과 정치군사 고문을 파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갑신정변 이후에 청이 했던 조치, 멜렌도르프와 마젠창을 파견한 것이 되는 거다. 이거를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마 오늘 문제 중에서 이따가 독립군 문제하고 요 조약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 조일통상장정 때문에 반공령의 근거가 됐구나. 그래서 일본이 관찰사들의 힘을 빼려고 2차 갑오개혁 때 그 개난리를 친 거구나. 그리고 재정고문을 두라는 조항이라는 건 조약이죠. 조약까지 했던 건 1차 한일 협약.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다음에 바로 체결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요렇게 네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상당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많은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34번.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예. 풀이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순서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인재를 선발한다. 그 다음 공노비와 산노비를 혁파한다. 사람 사고 파는 일은 금지한다. 특히 여기서 산노비를 혁파한다. 이게 1차 갑오개혁입니다. 군국 기무처에서 실시했던. 자, 그 다음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아예 끊어버려라. 그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워라. 왕실과 국정은 반드시 분리시켜서 뒤섞지 않는다.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려라. 이 대목입니다. 이것은 2차 갑오개혁, 즉 홍범 14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을 끊어? 이거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 독립당 혹은 친일 세력들이 주장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갑신정변 혁신안에 보면은 뭐부터 언급을 하게 돼 있냐?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방해다. 즉 대원군을 조속히 송환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즉 개화파고 대원군은 완전 상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파들이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신들이 어떤 그 대중적 기반이 약하다는 걸 이들도 알죠.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을 딱 명시를 해갖고, 야, 우리가 아무리 일본 쪽이랑 가깝고 총을 싫어한다고 그래도, 그리고 대원군하고는 상극이라고 하더라도 대원군은 조속히 송환해야 돼. 이 내용을 일부러 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갑신정변이 아니에요. 그죠? 2차 가복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는 그냥 순서대로인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근데 다 대군주 폐하께서 머리카락을 자른다. 이건 단발령이죠? 이건 을미개혁인데? 그리고 여기서 호칭이 바뀌어요. 대군주 폐하. 일본이 어쨌든 간에 을미 사변을 일으켜서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이것을 은폐도 하고 쐐기를 박는다는 차원에서 을미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종을 레벨을 올려주죠. 폐하도 연호가 있으셔야 됩니다. 건, 양. 태양이 솟았다. 이거 완전 말장난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연호를 쓰시니까 왕이나 전하가 아니고 폐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둔 호칭이 대군주 폐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가 2차 가복이에요. 홍범 14조구나. 이것만 아신다면 가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야, 요거 갑신정변 이렇게 좀 유혹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갖고 나가다를 찍으셨다, 3번을 찍으셨다, 그럼 이건 낚이는 겁니다. 예. 갑신정변을 했던 개화파들도 청에게 독립하고 싶은 거 맞죠. 그러나 그 당시 대원군이 청나라에 강제로 납치되었다는 것부터 언급을 했다는 거, 그걸로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34번의 답은 그래서 1번 되시겠습니다. 나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건 더 간단하죠. 오늘은 짧겠네? 아니에요. 이제 뒤에 있는 네 번째 문제가 문제입니다. 독립군. 예. 자, 3점짜리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을 이끌 초인을 염원했던. 그럼 이제 여기서 초인 나왔다. 그러면은 초인? 이거는 시인인데. 예. 근데 본명은 이원록으로 안동에서 태어났고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서 빵에도 갔었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군사 전치간부 학교 1기생. 여기서 이제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탄생하는 거죠. 독립운동에도 힘썼고 그러나 결국 해방 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맞췄냐면, 저는 사실 국어도 가르치기 때문에 이분의 본명이 뭐다를 저는 알죠. 이원록. 이거 이육사 선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라던가 청포도라던가 이런 시들을 보면은, 절정 이런 시들을 보면은 이육사는 어떤 조선의 독립, 조선의 해방을 이끌어줄 그 누군가가 나오기를 염원하고 기대합니다. 그걸 초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맞추기가 쉬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사 보는 사람 중에 국어하고 한국사 사탐을 세 과목을 다 잘한다, 이런 사람은 좀 찾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사 인증을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문제는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째,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다. 첫째, 그 사람의 호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단골로 나오는 사람들, 김옥균, 호가 고균이에요. 고균.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아주 단골 최익현, 면함 최익현. 김좌진, 백야 김좌진. 이순신 장군의 호는 여해죠. 여해. 그죠? 예. 그리고 이순신을 발탁했던 류성룡의 경우는 서해. 그래서 서해 류성룡. 그러니까 호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응시생들이 계속 호만 외우니까 그럼 본명. 그러니까 이원록 하면은 이육사. 만약에 김창수 그러면은 김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도 나올 이재명 열사가 있어요. 이재명 열사 같은 경우는 그 스티븐슨도 그랬고 이제 이완용도 거의 골로 가게 할 뻔했던 그 이재명 열사 같은 경우는 원래 본명이 이수길이죠. 예,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인물인데 라고 했는데 호가 명시되어 있거나 본명이 명시되어 있으면 요거는 따로 좀 뽑아두시면 3점짜리 하나 그냥 맞추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일까요는 본명이나 호를 알고 있으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건 이제 너무 유명해진 분이죠. 우리 김상옥 열사. 그래갖고 이제 일본 경찰 수백 명이 쫓고 있는데 지붕 타고 날아다니면서 근데 결국은 발가락에 총을 맞게 되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한 발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했던 그 김상옥 열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항시인 광야, 절정, 그리고 청포도 이런 것 등을 발표했다. 이육사.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게 이제 이재명 이제 열사 내지 의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영화 아리랑의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았다. 이게 나운규. 예, 어떤 이제 나운규는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었죠. 나도향. 예, 그래서 아리랑, 뽕 이런 영화들을 저희가 뽕 하면은 이러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뽕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에로티시즘이 있기도 합니다만 뽕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민중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너무 이제 그 에로티시즘 쪽만 강조한 게 이제 우리가 영화로 흔히 알고 있는 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아리랑, 뽕 같은 영화들을 만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의 시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5번 조선의 국혼을 강조하는 한국 통사. 이거는 박은식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은 앞을 통자예요. 예,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유교에서도 개혁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교 구신론, 즉 양명학 쪽의 유교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유교는 성리학적 유교가 아니다. 유교도 개혁적인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유교 구신론이 있고요. 그리고 탄핵을 당한 이승만에 이어서 2대 임시정부 대통령이기도 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43번 나는 누구일까요?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의 독립군 문제인데요. 자, 44번 바로 이어서 3점짜리가 두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연방으로 나오는 거죠. 자, 학술대회가 있대요. 우리 학회는 1929년에 조직되어 남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자, 그럼 일단 192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 조선혁명당 아니면 한국독립당 문제 같은데? 근데 남만주에서 했던 거는 좌파 계열 조선혁명당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허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영릉가 전투의 전개 과정, 30년대 한중 항일 연합작전의 성과, 총사령 양세봉, 이게 결정타죠. 양세봉 조선혁명군? 예. 나와야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하나하나 해보죠. 영릉가 전투. 좋아, 이건 몰라도 돼. 1930년대 한중 항일 연합작전. 자, 요렇게 20년대 후반 조선의 독립군은 크게 두 부대로 재편이 돼요. 하나는 한국 독립군, 하나는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만 갖고는 활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다음에 중국을 먹겠다는 걸 노고라 하니 당시 중국의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 군대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가 이끌던 군대는 군복이 호피무늬였어요. 아까 호피 색깔, 호랑이. 그래서 호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좀 부대 이름이 좀 희한하죠. 예, 호로군. 이 호로군은 우파 부대였기 때문에
한국 독립군하고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좌파 빨간 부대였기 때문에 팔각형 모자를 쓰고 있었던 군대. 그래서 이게 마오쩌둥이 있거든. 팔로군이죠. 그래서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독립군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막 이러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전 여기 적어놨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봉오동하고 청산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봉오동이 대한 독립군이고 청산리는 북로 군정서죠. 예, 그런데 이거를 빌미를 해갖고 일본이 자꾸 간도에 있는 이 간도가 남만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간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이유 없이 막 니들이 도왔지 이러면서 참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경신년 참변, 간도 참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간도에서 떠나게 돼요. 이때는 부대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게 대한독립군단. 그래서 어디로 갔냐? 소련 쪽이 가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있는 자유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악수였죠. 왜? 여기서 이제 그 빨간 사상에 물든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간에 독립군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김좌진 장군도 암살당한 거예요. 예, 같은 독립군한테. 그러니까 소련이 이런 이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유시에서 쫓아냅니다. 독립군을 아작을 내면서. 이게 자유시 참변이죠. 그래서 간도에 있던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갔던 독립군이 오히려 세 조각이 돼갖고 각자의 자리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서쪽에는 참의부, 남만주에는 정의부, 북만주에는 신민부 이렇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정의부는 좌파 부대가 됩니다. 신민부는 우파 부대가 돼요. 자, 그런데 임시정부가 작살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열풍이 불게 됩니다. 야, 니들끼리 왜 좌파 우파가 갈려? 야, 하나로 뭉쳐도 될똥말똥한데 민족 유일당 운동의 최대 성과는 그래서 신간회가 됐다.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독립군에서도 이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합치자. 근데 결국 합치질 못하고 참의부가 해체가 되면서 야, 빨간 사람은 정의부 쪽으로 가고 파란 사람은 신민부 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정신 요 세 개도 문제가 뭐였냐? 군대가 싸움도 하고 정치도 하고 세금도 얻고 다 했던 거예요. 이걸 군정체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정의부하고 신민부가 스스로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도 당을 만들자. 그리고 그 당이 군대를 지도하는 식으로, 즉 당군 체제로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혁명당의 지도를 받는 조선혁명군 체제가 되는 거고요. 예. 국민부라는 과도기 체제를 잠깐 거쳤다가, 그리고 신민부는 혁신의회라는 과도기를 잠깐 거치면서 한국독립당의 한국독립군 형태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면은 거의 독립군 운동의 70%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양세봉이 죽고 난 다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인 작전에 걸려갖고 매복을 당해서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 이후에 혜성처럼 등장한 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조선의용대 부분은 요 문제 설명하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 야,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조선혁명군은 승리한 곳이 지명이 되게 세 글자가 많아. 반면 한국 독립군은 승리한 곳이 보면은 네 글자 들어간 데가 많아. 자, 그러면 벌써 하나 나왔죠?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요거는 지청천이 있거든. 한국 독립군과
호로군의 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3번은 믿고 제끼시면 되는 거예요. 3번 넌 아니야. 자, 그러면 흥경성하고 호가정이 있네? 아이씨, 세 글자짜리가 두 개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요거는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흥경성, 이게 조선혁명군이 승리했던 전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거든요. 그러면 어이씨, 호가정은 뭐고 팔로군의 편제가 돼갖고 항일전선에 참여하였다.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조선의용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양세봉이 전사하면서 조선혁명군이 대위기에 처해요.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죠? 뭐 물론 이제 양세봉도 조선혁명군의 장군 중에 한 명이죠. 그렇긴 하나 양세봉의 비중이 조선혁명군에서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빈자리를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끄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그 공백을 메꾸게 돼요. 자, 그런데 김원봉은 원래 이 한반도 만주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슈퍼스타였냐? 일제가 내건 현상금 중에 가장 비쌌던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예. 그리고 2위가 김구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김구와 김원봉 선생은 그 여기서도 얘기되겠죠? 김원봉의 호는 약산. 나는 산과 같은 사람이다. 김구는 백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김원봉이 어느 정도로 슈퍼스타였냐면 우파를 이끄는 장제스조차도 김원봉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좌파인 건 맞는데 김원봉도 어떤 캐릭터냐? 민족주의를 하면서 좌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중도 좌파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인기가 많죠. 그런데다가 조선의열단의 전설적 테러 활동을 했던 조선의열단도 이끌기도 했었고. 그래서 김구를 불러요, 장제스가. 야, 이번에 2차 대전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은데 연합군으로 니네도 끼워줄게. 한국 광복군을 말하는 겁니다. 김구가 눈이 땡그레진 거죠. 진짜요? 왜? 연합군이 돼갖고 승전국이 되면 바로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일본의 교묘한 방해로 이거는 결국은 실패합니다만. 그래서 한국 독립군, 그러니까 김구가 얘기해. 우리 한국 광복군에 지금 임시정부도 있고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도 들어와 있다. 네, 장제스가 그거 갖고 약해. 김원봉까지 끌어들여. 그러면 명실상부한 좌우 통합 아니겠어? 그러면 바로 내가 진짜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켜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던 거. 이게 한국 광복군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구가 그래서 사실은 라이벌이기도 하고 좀 찜찜은 한데 김원봉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이 어떻게 됐냐? 장교단하고 사병단으로 갈리게 돼요. 장교단은 뭐냐? 야, 그래도 연합국으로 참전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즉 김구 쪽하고는 생각은 좀 안 맞아도 일단 지금은 통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장교단에 당연히 김원봉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교단이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니 사병단들은 아니 어떻게 저 파랭이들을 믿냐? 저 부르주아들을 믿냐? 우리는 그냥 여기 남겠다. 그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하강 북쪽에 그러니까 거기가 화북이죠. 화북지방에 남아요. 그리고 훗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래서 호가장하고 팔로군이 언급이 되면은 이거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박진행, 너 아까 팔로군 조선혁명군이라며. 근데 보세요. 그건 연합이고 여기는 팔로군의 편제가 됐다. 그러니까 팔로군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건 다른 거죠. 그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1930년대 한중 항일 연합작전.
근데 4번은 뭐 팔로군의 편제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44번에서는 일단 호가장 그리고 팔로군의 연합이냐 편제냐 이걸 보시면 이게 조선혁명군을 말하는 건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훗날 조선의용군이 되는 이 친구들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 문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독립군 스토리는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거 한 번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녹음을 하다가 비행기 모드로 한다는 거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카톡 소리 들어간 거 양해해 주세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최초로 방문했다. 9월 27일서부터 30일까지 중국에 최초로 방문한 대통령 노태우죠, 노태우. 예. 그러니까 이거 노태우 때 설명인데 요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죠. 그럼 노태우의 업적은 뭐냐? 이럴 때서 절이 됐던 87년 이후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죠. 5년 단임. 예. 그다음 노태우 때 노태우가 외교적으로 운이 틉니다. 왜? 소련이 거의 오늘 내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우리 소련 이제 개방할게. 개혁도 할게. 한마디로 말해서 냉전 포기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련, 중국과 잇따른 수교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때는 저도 수험생 때라 기억이 나는데 중국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중공. 예. 그래서 이 한소 수교, 한중 수교를 하게 된 게 이게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까지 해요. 중국을 최초로. 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노태우 정부의 최고 성과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이 만나서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걸 채택해요. 이게 지금도 지금은 이제 워낙 개판을 쳐놔서 그런데 남북한 교류의 절대 원칙입니다. 일단 상호 불가침 그리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서서히 통합해 간다. 이게 남북 기본합의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나름 성과가 좀 있는데 근데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빛나는 성과 나 이 사람 선거에서 졌습니다. 총선 때 우리 김영삼님 김종필님 우리 셋이 다 합쳐서 민주자유당을 만듭시다 라고 해갖고 김대중 당시 선생을 고립시키는 괴물정당 민자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아마 노태우 대통령 하면은 요 두 가지 파트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교 쪽 파트, 국내에서는 총선에서 자기가 진 거를 한 방에 엎기 위해서 불법적인 3당 야합을 했다. 요런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예. 노태우 정부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그러니까 남한이 가입하려고 그러면 소련이나 중공이 반대를 했고 북한이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게 유엔의 빅파이브죠. 예, 상임이사국. 그런데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다 동의를 한 거. 야, 그럼 동시에 가입시키자. 오케이. 이렇게 돼갖고 남한하고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된 게 1991년입니다. 상당히 늦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채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7.4 남북 공동성명 이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10월 유신이 일어나갖고 사기친 거라는 게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 후락을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과 비밀리에 면담을 하게 해서 동시에 발표하게 했던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성사시킨 거. 이거는 2000년 6.15 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요즘 길이에 김대중이란 영화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든 싫어하는 분이든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예. 그래서 이건 김대중 때고 문제는 4번이에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했다? 이게 누구지? 이산가족을 몇 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이산가족은 사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근데 이제 이산가족도 이제는 이제 이 그 정신대 할머님들하고 이산가족은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돼요. 이제는 살아 계신 분들도 몇 분 없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걸 최초로 한 건 누구냐?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85년에 이걸 실현했던 전두환 정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84년도에 서울에 대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수해 물자를 보내줍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물자를 저도 보긴 봤어요. 예. 정말 야, 이런 걸 옷감이라고 쌀이라고 보내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북한 쪽에서 오히려 자기 체제들을 자기 인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저도 구경은 해봤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84년. 그리고 나니까 85년에 족십사 회담이 이어지면서 야 그럼 이산가족도 하고 뭐 서로 서울 평양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85년에 성사가 됐던 전두환 정권 때. 왜? 전두환은 이제 올림픽을 슬슬 앞두고 나면서 자기 이미지 개선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 다 이렇게 맞물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미지만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민주화의 불길이 확 이니까 결국 87년에 무너지게 된 거죠. 예. 요것도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전두환 정권 때를 말하는 거다. 자, 그리고 개성공단.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알아두세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아무튼 추진합시다. 이건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됐던 건 노무현 정부예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 끝난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마 우리 국민 파광자 씨를 니들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 끝날 때쯤 돼갖고 개성공단이 1차 폐쇄가 돼요. 그랬다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지금까지도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파란당인 민주당과 빨간당인 국민의힘 계열이 이걸 갖고 하냐 마냐 할 일이냐는 거죠. 파란당이 하면은 남북 간에 뭘 만들어 놨다가 빨간당이 집권을 하면 없애버려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추진, 그러면 김대중. 실제 운영, 그러면 노무현. 금강산을 빠그라뜨렸다, 그럼 이명박. 그리고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했다, 그러면 그건 박근혜 정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1회에 10문제를 풀어봐 드렸고요. 또 빨리 준비해갖고 다음 시간에는 52회의 앞부분 5문제를 또 해설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화기,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독립군 스토리는 아주 단골로 나오는 3점짜리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개화기에 특히 조약 같은 거, 그죠? 요거는 제가 틈 나는 대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그리고 나 너한테 강의 좀 들어보고 싶어, 요런 문의, 예, 제가 중간에 광고를 넣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학습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51회 후반부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행이었습니다. 또 52회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더체라TV의 공수교대 시즌2였습니다.